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주,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 역시 정치권 각가지 이슈로 뜨거웠는데요.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국기문란과 한국당의 비호는 실망을 넘어 자괴감마저 듭니다. 외교 안보를 위협하고도 국민 알 권리를 변명거리로 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한미 간의 외교 관례를 깬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국가 기밀 운운하고 있습니다. 기밀이란 도장이 찍혔다고 모두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오히려 국익 훼손이 아니라 정상 간의 회담이 제대로 안 된 체면 훼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훈 양정철 원장의 사적 만남을 빌미로 강효상 의원의 국가기밀 유출 사건을 물타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선거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전방 야당 공격수는 문재인 대통령이신 것 같습니다. 관건 선거 의혹을 무마하고 국민의 관심과 분노를 한국당에 돌리기 위한 그러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청와대의 감찰이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강효상 통화 유출대 서훈 양정철 회동 공방. 이 국회 정상화 출구는 어디에 있나입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유출 논란과 또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을 놓고서 여야가 또다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효상 의원이 국기문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고요. 한국당은 서훈 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기문란 범죄와 관건선거 획책을 각각 주장하면서 또다시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왈가왈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풀었으면 좋겠는지, 어떤 내용을 갖고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는지 함께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효상 통화 유출대 서훈 양정철 회동 공방. 우리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강효상 의원은 말은 면책 특권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 외교의 문제, 네. 또 국가 간의 어떤 정상 간의 대화 같은 경우는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미 국무성 초청으로 이제 미국을 여러 기관을 외교 기관을 다녔을 때 제가 놀랐던 것은 그런 겁니다. 어느 기관에 질문을 하더라도 똑같은 답변이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없는 것인데 의도 자체를 말하자면 야당 의원이 그 외교 문제, 야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외교 문제를 가지고 국가 간 정상 간 대화를 기밀을 유출했다. 그 정도가 얼마나 국가 기밀에 속했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그것은 정말 볼성사나운 정말 네. 우리나라가 외교나 어떤 국방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정치 영역에서 후진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한 부분은 매우 창피한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는 그야말로 굴욕 외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다 일본에서 트럼프와 아베 회동 기자회견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도 틀린 얘기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북한 관련된 정세가 바뀌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통정부라든지 이쪽 문이 있습니다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나 또 한미 간의 관계가 실제로 어떤 그렇다면 미일 간의 관계가 한미 간의 관계보다 훨씬
좋아졌다라고 하는 징표를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면에서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수령 그런 어떤 한 야당의 일개 의원의 일탈 행위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사실은 그 정당에서 네. 이제 사과하고 뭐 단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침소봉대를 하고 이건 국민의 알 권리다. 오히려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나쁘지 않나. 네. 그런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성준 전문 말씀 좀 들어볼까요? 완전 진성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일단 이 강효상 의원의 문제는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네. 하나는 법적인 측면의 문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고소 고발했다니까 뭐 할 테고 두 번째 야당 의원이 그러면 어디까지 발언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야당실에 보면 저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싶을 정도의 폭로를 합니다. 그 중에는 제가 볼 때는 기밀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교는 아니지만 그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런 것들을 하는데 되게 과거부터 야당 의원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들의 국민을 대표해서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효상 의원이 이 외교 문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갖다가 폭로한 것이 과연 그러면 잘 된 거냐? 이 문제는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심지어는 한국당 의원 중에도 좀 논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강효상 의원이 그때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이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옮긴 게 아니라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대목인 예컨대 일본 들르는 길에 잠시 한국을 좀 와달라. 이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좀 굴욕적이다는 걸 비판하려고 강효상 의원이 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효상 의원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야당 의원이 이 정도 비판도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뭐 하라 말이냐는 논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그런 것이고 또 두 번째 이제 이 문제는 결국은 저는 법정에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간다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한미 정상 간의 회담 내용이 지금 청와대는 처음에 사실 무근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일본인가 가서 27일 날 말한 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보고 자꾸만 여러 차례 와달라고 했다. 이미 다 트럼프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공개했습니다. 강효상 의원 그 기자회견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한 거지 뭐 한미 정상회담의 그 통화 내용을 시시콜콜 말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갖다가 야당 의원을 할지라도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건 저는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정도 논란이 되는 거는 결국은 법적인 문제는 법원이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고발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뭐 근데 국무회의나 수석보좌관 회의 등에서 이야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는 조금 너무 나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설령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외교부 장관하고 주미 대사를 일단 비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 회의에서 강경화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당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저는 대통령도 속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보긴 하지만 그렇게 정당을 갖다 대통령이 직접 비판함으로써 지금 국회 정상화든 지금 안 그래도 이 협치가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지금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한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는 더 꼬이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강효상 의원의 그 기자회견 발언 내용이 문제점도 있고 예. 또 다른 측면도 있지만은 그렇죠. 여권에서 좀 너무 과잉하고 있다. 과잉합니다. 예, 예. 그런 요지시네요. 예, 예. 네, 우리 김정천 의원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진현님 길게 말씀하셨는데 명백히 잘못한 거죠. 강효상 의원이. 법적으로도 잘못된 일이고요. 그리고 정상 간의 통화를 기밀로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MB 정권, 네. 박근혜 정권에서 늘 국격 얘기했었는데 바로 이게 국격을 심하게 훼손하는 일을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 나서서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정도도 못하면 야당이 그럼 뭐 하라는 얘기냐 지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회 들어와서 일하라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야말로 이 우리나라 외교 정상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일 뿐더러 다른 이 정상 간의 대화를 어떻게 맘 놓고 할 수 있겠느냐 네.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국의 외교의 품격을 어떻게 다른 나라들이 볼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내부 그 진영에서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저는 굉장히 그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잣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니까
그 천영우 MB 정권에서 외교안보수석 했던 분도 이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반기문 유엔 전 총장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김숙 전 대사를 비롯해서 여러 실제로 이제 그 보수 정권에서 외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당이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공익 제보다, 뭐 국민의 알 권리다 이런 뭐 진짜 어불성설의 얘기들을 하다가 이제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지금 공익제보 알 권리 얘기는 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훈 양정철 두 원장의 만남으로 이제 갖다 씌우는 그런 여러 가지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관이 파면이라는 중징계 받았던 것이고 네. 또 외교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외교부에서 아마 이렇게 발빠르게 이런 문제를 대처할 일도 그동안 없었거니와 대검에 지금 두 사람을 고발을 한 거 아닙니까? 강효상 의원하고 이 외교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또 법은 법적인 걸로 이제 또 대검의 수사에 들어가겠죠. 또 파면은 파면 또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시점쯤 되면 강효상 의원이 야당 탄압이다 이런 말로 그 난센스 같은 이야기들을 할 네.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사과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또 황교안 대표도 사과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잘못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또 그 다음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지. 본인들은 끝까지 이건 잘못한 거 없다라고 우기면서 또 다른 걸로 갖다가 물타기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제1야당의 모습으로서 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권이 좀 과잉 대응했다 이런 지적을 진영을 하셨는데 어떻게 사실은 과잉 이제 대응하셨나요? 그것은 이제 과잉 대응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뭐 아까 그 대통령께서 야당에 대한 얘기만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네. 실제적으로 정부가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물론 강경화 장관 이름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정부에 대한 어떤 정부의 대표로서의 반성과 사과가 분명히 그 자리에 사실 있었어요. 대통령께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과했죠? 예.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제 또 하나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만은 왜 강경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사실 이런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이랬을 때 정상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인 거예요. 야당에 대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완전히 아전인수격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네. 또 하나는 정말 굴욕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려면 대통령께서 트럼프 여러 차례 오라는 얘기를 한 게 굴욕이 아니라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안 온다는데 그래도 오시라고 얘기했으면 굴욕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안 왔다 그러면 굴욕인데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6월 말에 오기로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예를 들면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푸틴에 대하여 우리나라 오세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세일즈 외교고 적극적인 외교고 그게 왜 굴욕입니까? 전체 강대국에 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의 지도자끼리 대화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형식에 대해서는 좀 비밀을 지켜주라. 야권에서는 한미 동맹이 네. 균열이 많이 가 있다 그게 그런 지적 아니에요? 균열이 돼 있다는 것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그런 지적 일본에 가서도 과연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균열이 나타났다고 한다라면 아베하고 입장이 똑같이 얘기를 했어야죠.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완전히 아베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사실은 트럼프는 오히려 사실은 나는 아베보다 문재인 지지다 이렇게 얘기한 거나 다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있는 것인데 뭘 가지고 굴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굴욕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뭐 다들 입장의 차이는 있겠으나 네. 굴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직접 가서 단독 1대1 회담을 2분 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2분도 제대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는 지금 미국에 가서 같이 골프 치고 생일 파티 초대받고 또 일본에 와서 이번에 일본 방문해서 그 군함에 타고 같이 이제 그 행사했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G20 회의 또 옵니다, 일본을. 그러니까 아베와 트럼프와 만나는 그 밀도 또는 그 분위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는 분위기는 다릅니다. 그리고 아니, 또 하나, 그렇습니다. 제 말 들어보요. 또 하나는 예. 탄도미사일 문제도 마찬가지인 게 트럼프는 내년 선거를 해야 되는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의 볼튼 보좌관이 탄도미사일하고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엊그제는 트럼프가 작은 무기라고 했더니 또 그 다음에는 셰네엔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이 무슨 말이냐.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똑같은 말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들어보세요. 네. 그게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방송 신문들은 미국이 일본 정부에 그건 탄도미사일이라고 알려봤다고 보도가 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분석 중이라고 아니, 그건 합니다. 또 다른 들어보세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네. 한국당에서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 도발을 하고 하는데 왜 자꾸 저 자세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위험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미국은 ICBM 있어야지 핵이 날아가지만 가장 지금 핵을 이고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지금 김정은이 하는 저 모양 계속 뭐 쌀 준다고 해도 뭐 받지 않고 뭐 다른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굴욕적인 하느냐? 이게 굴욕이 아니면 뭐가 굴욕입니까? 이런 걸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사일 통화를 하다가 일본 들르는 김에 잠시 들려달라고 한 게 사실이라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강효상 의원이 이 통화를 누설했다고 하면서도 그 누설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굴욕 외교 비판하는 걸 갖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여당이나 청와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야당은 당연히 굴욕 외교라고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저는 굴욕 외교가 뭐냐 하면 전작권 반납한 게 굴욕 외교입니다. 어차피 국가가 자기 방어를 도로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을 합니까? 그 이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 일본이 했던 여러 가지 일본의 경제력, 일본의 정관계 로비력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한국이 그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힘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정치권이 고민해야 될 것은 힘을 모아서 일본은 왜 트럼프가 되자마자 그 정도의 트럼프의 딸에 대하여 트럼프에게 이렇게 같이 골프 치는 체제를 만들었느냐, 아베는. 일본은 왜 그렇게 하느냐. 어떤 문재인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교가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라는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분명합니다. 일본이 얼마나 치밀하게 미국 정계에서 로비를 하고 완전히 아베를 아니 뭐 트럼프를 구워 삶았는지를 더 반성하며 쫓아가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그런 문제를 문재인 야당이 대통령이 제기해야 된다.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번 강경화 장관이 못하는 겁니다. 지난번 비판 잘하셨습니다. 그 양 대통령 시기에 얼마나 미국 대통령하고 폭넓은 거래를 했는가 난 그렇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굴욕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떠나서 양과 질에 있어도 과연 이 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서 훨씬 저자세나 훨씬 외면받고 있냐 난 그게 동의할 수가 우리 없어요. 외교력 예. 문제로 좀 이게 지금 넘어갔어요, 논의가. 이 주제에서 벗어나는 얘기가 자꾸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강효상 의원에 대한 거를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거고 또 외교 무능과 관련된 부분은 뭐 여당 야당이 다 할 말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외교부 장관과 그다음에 조윤재 그 주미대사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제 강경화 장관은 지금 또 이 헝가리에 지금 어젯밤에 또 가서 그 사고를 또 뭐 수습하느라고 또 이제 그러고 있을 것이고요. 조윤재 주미대사는 오늘 보니까 SNS에 이제 그 사과의 글을 올리고 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또 6월 말에 있는 이 한미 정상회담 잘 준비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별 얘기 없는 거 보고 또 이 청와대 내부에서 또 얘기를 들어보면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도 뭐 징계나 이런 거, 교체나 이런 거는 지금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시점이 된다면 6월 말에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책임은 좀 물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뭐 청와대 의지가 확고하다면 또 넘어가는 것이겠죠. 다만 대통령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대국민 사과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약간의 언밸런스가 느껴지는 거죠. 대통령이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한 케이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몇 번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최저임금 관련해서 얘기했던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몇 가지 떠오르는데요. 그거 외에는 아마 대국민 사과라는 형식으로 사과라는 표현을 쓴 거는 몇 번 안 되는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 사과하는데 그러면 장관과 주미대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것도 조금 약간 맞지는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한국당에 뭐 할 얘기는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도 뭐 고육지책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고민하면서 했겠죠. 왜냐하면 지금의 이 여야 국회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 발언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았다면 또 그거는 정무 능력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 이런 일이 두 번에 있어서는 안 된 알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외교의 어떤 진면목을 보여주는 어떤 대명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우리로서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 점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한국당에서 이거를 대통령이 나서서 정쟁한다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고 잘못된 일은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도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책임지는 자세라는 겁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덧붙이면요. 그러세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일단은 그 한미 정상간의 통화는 조윤재 대사만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기밀 자료입니다. 그 밑에 일하는 참사관이 볼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저는 왜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과 그 주미 대사를 문책해야 되냐 하면 지금 거기는 그 이번에 강효상 의원과 통했다는 그 K 참사관 말고도 다 돌려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아무리 기강이 해이해도 그렇지 주미 대사관이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그런데 그 대사관에 파견된 직원들이 네. 대사만이 볼 수 있는 걸 다 돌려보고 알고 있다가 통하다가 이야기해 준 거 아닙니까? 이것부터가 저는 강경화 장관의 책임이 크고 또 하나는 이것 말고도 최근에 벌어졌던 외교부 관련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지금 강경화 장관이 헝가리 간 거 이것도 좀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건이 지금 외교부 장관이 가서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물론 뭐 가는 그거는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강경화 장관의 존재감 이건 저는 별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비판하지 않고 왜냐하면 국무회의 아닙니까? 그러면 국무회의는 장관들에 대해서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야당에 대한 말을 더 강하게 들리겠다. 물론 비중을 보면 언론이 그렇게 보도에서 크게 나왔을 수는 있으나 그래요? 강경화 장관과 주미 대사에 대한 말은 저는 지나치게 대통령이 축소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효상 의원이 지금 하여튼 상급 기밀을 공개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하여튼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문제 제기하신 이제 장관과 주미대사의 책임론 문제 그거 다시 다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영주 의원이 제기하신 외교력에 대한 문제 이 부분 또 우리의 숙제고 과제죠. 와당이 좀 그렇게 좀 접근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뭐 그런 말씀 아니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서울 양정철 회동 좀 얘기할까요? 네. 이것도 김영문 어쨌든 뭐 큰 틀에서 보면 네. 부적절한 만남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네. 아마 이제 그런 서훈 국정원장은 부적절한 만남의 기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사실은 기자를 끼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양정철 원장은 이제 오랜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국내에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서 과거부터 알고 지낸 그 친한 사람들끼리 인사도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도 이제 논란은 과연 이제 총선을 앞두고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총선을 앞두고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거기에 참석했던 기자조차도 아직 1년이나 남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말하는 야당에서 공세하듯이 그런 의혹을 가지려면 굳이 그런 기자 앞에서 했겠냐. 네. 모처에서 몰래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정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최소한 양정철 원장이 일정한 자기 나름대로 직무를 하다가 자기 기획을 가지고 뭐 만나서 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죠. 개인적 만남이다. 서로 간에.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그냥 말하자면 해프닝에 불과한 것인데 침소봉대 됐다. 뭐 그런 말씀이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는 그런 말하자면 않다. 그렇죠. 말하자면 뭐 오얏나무 뭐 아래서 뭐 예. 고추 매지 말라 이런 얘기처럼 어쨌든 누군가 다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 여당 내에서도 심지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중정 의원 말씀. 예,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지만 네. 뭐 그렇게 아주 심한 얘기들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속으로는 어떻게들 각자의 생각이 있겠습니다만은 하필이면 이럴 때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양정철 원장이 그때 뭐 이 일본에서 타케메인 전 행정관이 찍은 사진도 임종석 전 실장이랑 뭐 이렇게 심백수, 구백수 뭐 해가면서 일본에서 찍었던 사진도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2년 동안 이 해외 유랑 생활을 하면서 했던 일성이 뭐였나요? 대통령과 정권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까이 있으면 늘 주목받을 것이고 부담이 된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 이후에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네. 라고 하면서 밖으로 돌았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가끔 국내에 들어와서 뭐 출판 기념회 한다거나 이랬을 때도 굉장히 주목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누구나 권력의 핵심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2년간도 밖으로 이렇게 할 때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또 정치하고 싶은 욕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했다는 거는 또 한편으로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인데 이 일 때문에 다 그것이 이 보람 없는 일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사적인 만남이고 나는 공인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녁 일과 이후의 삶을 좀 존중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양정철 원장이 뭐 가족 간의 모임 외에는 양정철 원장이 어떤 행보는 다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인이 분명하죠. 그리고 민주연구원이 이 정당 국고보조금의 3분의 1 정도를 쓸 수 있는 거죠. 있습니다. 100억 정도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0억 가까이 되는데 100억 가까이 쓸 수 있는 게 민주연구원인데 연구원에 30%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인이죠. 그리고 누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했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와중에 서훈 국정원장은 아무리 사적인 만남이라 할지라도 국정원장의 이런 일거수일투족이 노출이 되고 동선이 노출되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적절한 만남이다. 이건 네. 더 조심하고 신중했어야 됐다. 실제 내가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정말 사적인 만남이었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본인은 주장할 수 있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신중했어야 됐다. 그리고 판단해서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든지 정말 공식적인 만남이 필요했다면 정말 공식적으로만 대처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영화가 전 딱 떠올랐어요. 거기에서 엄정화의 대사가 있거든요. 난 자신 있어. 들키지 않을 자신. 이렇게 얘기하고 끝 마무리가 되는데 이분들이 정말 들키지 않을 자신 있었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서훈 국정원장, 그다음에 양정철 원장 들키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건 간에 안 하는 게 옳았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야가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서로가 이 막말과 물고 물리는 이렇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은 정권과 대통령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2년 동안 다녔는데 지금 부담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신중했어야 된다. 그럼요. 예, 신중했어야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당연히 문제 제기하는 건 저는 알겠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이런 일 발생했으면 안 할까요? 당연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한 말씀만 덧붙이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에서 북풍이니 신북풍이니 관건선거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나간 거죠. 그것까지는 아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얘기 하면서 빗대어서 많이 얘기했었고요. 본인들이 과거 국정원 시절에 다 해봐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거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이런 것. 그건 너무 지나친 상상력과 확대 해석이라고 보고요. 야당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문제 지적하고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지나치게 확대하는 거 그건 또 옳지 않다고 관건선거까지는 생각합니다. 아니다. 그런 아니죠. 말씀이시죠. 그걸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륜 현장 어떤 모텔에 불륜하는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네. 그걸 누가 이제 쳐들어서 찍었습니다. 그러면 대개 그 불륜 현장을 들킨 남녀들은 네. 우리 아무 짓도 안 했다 그럽니다. 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 양정철이나 서훈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일단 이거는 비밀 만남입니다. 더 팩트라는 인터넷 매체에 카메라에 포착된 겁니다. 그것도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인터넷 매체 기자 카메라에 다 실제로 그 국정원장이 타는 차, 네. 국정원 요원 다 찍혔습니다. 영상에. 예? 그리고 또 하나. 일단 내용을 떠나가지고 민주당의 총선 병참 빚이라고 양정철이 말했습니다. 이미. 자, 이 민주연구원이. 그런데 그 민주연구원이라는 데가 공천 여론조사라든지 또는 공천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을 주고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까? 그 책임자가 그 밑에는 배지들이 부원장으로 뭐 서너 명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자리가 어떻게 공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총선이 10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국정원장이 누굽니까? 북한도 북한이지만 가장 많은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람을 민주당의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실무 책임자쯤 되는 사람이 몰래 만났다 4시간여 동안. 게다가 지금 기자가 있는 데서 무슨 총선 이야기 하겠냐고 그랬지만 기자를 또 이분이 기자 입장인지 아니면 같은 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김의겸 대변인 엊그제까지 한겨레 기자하다가 바로 청와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 기자할 때도 청와대하고 어떤 밤에 어떤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릅니다. 우리는 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국정원장과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이 만났다는 자체가 이상하고 또 기자가 있다고 하지만 그분도 북한 이거 책임자라는 거 아닙니까? MBC에서. 그럼 북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분인데 거기서 무슨 대화가 오고 하는지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또 두 번째, 그 김영경 기자의 말로는 본인은 30분 늦게 갔고 또 자기는 차로 따라왔다.
더 팩트의 그 카메라에 담긴 양정철과 서훈은 한참 동안 또 이야기합니다. 뒤에도. 그러면 앞에 30분, 뒤에 한 뭐 10분 정도 충분히 독재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대화를 하는지 누가 뭘 압니까? 그러니까 저는 첫째는 총선을 불과 10개월 앞둔 시점에서 국정원장과 민주연구원장이 만났다는 자체가 서로 간에 친한 과거의 뭐 형님 동생 사이라 하더라도 몰래 강남의 무슨 한식집에서 만났다는 자체가 이상하고 또 그 한식집도 좀 이상합니다. 그 집도 뭐 1인당 코스가 88,000원 딱 하나밖에 없대요. 그런데 값도 뭐 거의 안 오르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뭐 양정철 원장 이야기로는 뭐 15만 원을 먼저 줬다는데 그리고 식당 주인이 뭐 택시비 또 5만 원을 또 띄워가지고 주고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그랬다는데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 불투명한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장은요 네. 현금으로 그냥 영수없이 판공기 막 씁니다. 그런데 설령 각자 계산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장소에서 만나는 것부터 좀 모든 게 전부 다 의심스러운 데다가 구린내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기사를 보면 진보적인 성향의 그 언론 매체에서도 좀 비판합니다. 민주당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중진 의원이다. 뭐 수도권의 의원이다 그래가지고 왜 하필 이때 양정철이 서훈을 만나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느냐. 누가 봐도 이거는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당이 너무 착해서 그렇지. 네. 만약 박근혜 정부에서 여의도 연구원장하고 국정원장이 따로 만났다가 들켰다 그러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는데 아니. 이걸 갖다 가지고 왜 저는 야당이 이 정도밖에 뭐 핸들을 못하는지. 왜냐하면 첫째는 이 더 팩트라는 이 매체가 양정철 원장을 미행했는지 또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있었는지 우리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국정원장은 동선이 뚫렸습니다. 일단 뚫렸고 그렇게 대화하는 장면까지 다 찍혔는데 그걸 갖다 서훈 원장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말 안 하고 있죠. 네. 이혜원 정보위원장 이야기 그 아닙니까? 전화번호 달라고 해서 한 번도 안 주고 1분 동안 만날 수 없는데 서훈 그런 자리가 국정원장이라는 자리입니다. 함부로 정치 만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둘이서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놓고 지금 국정원장 멘트 나왔습니까? 양정철 원장 변명만 합니다. 저는 이런 거는 이거야말로 정치적으로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이게 알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아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원장 빨리 파면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요. 그래서 정보위 열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혜원 정보위원장이. 민주당은 안 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당이 이렇게 따질 거 많고 하면은 전격 들어와서 이걸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국회를 들어올까 말까 한 발 뛸까 말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고리로 들어와서 따질 거 따지고 하면 좋잖아요. 지금 진현이 말씀하시는 거는 전제가 뭐였습니까? 저도 이거 잘못된 만남이다. 그리고 양정철 원장 그동안 얘기했던 거 다 그냥 이 보람 없는 일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한국당이 지금 그렇게 문제 제기하고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팩트에 근거한 건 아니고 이랬을 것이다라는 추정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위 열어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한국당은 밖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보위에서 정말로 서훈 원장 불러놓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못하냐는 거죠. 아니 국회를 떠나서 제 말은 뭐냐면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동선이 뚫리고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하고 따로 만나는 게 들켰으면 대통령이 비판한다는 겁니다. 왜? 대통령은 본인이 하고 싶은 사과만 하고 본인이 알겠어요. 그런 걸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주 의원님 좀 들어봅시다. 국정원장이 뭡니까? 요지가 이거는? 전달이 됐어요. 국회가 안 열리면 국정원장은 사과할 줄 모릅니까? 입이 없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 더 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비밀 만남이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그런 의혹이 있었다 그러면 굳이 그 시간에 저녁 시간에 강남의 한정식 집에서 돈을 내가면서 만났어야 되느냐. 그 자체도 사실은 다 의혹투성이다 그러면 사실 그런 식으로 치면 우리도 몰라서 두 사람이 이미 몇 번씩이나 만났는지 누가 압니까? 모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와 똑같은 얘기예요. 실제로 보면. 실제로 만약 의혹을 가지려면 이미 다 만나서 계획이 다 끝났겠죠. 그런 식으로 의혹을 갖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오히려 지금 그런 장소라는 것에서 왜 만나냐가 아니라 실제로 그랬으면 그런 장소 아닌데서야 만났어야죠. 사실은. 그리고 물론 뭐 더 팩트라는 데서 따라가서 동선이 뚫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도 뭐 개인적으로 국정원장 상갓집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히려 다만 독대하셨네요. 아니 뭐 저 임종석 실장하고 같이 다 상갓집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으면 뚫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만큼 그건 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정원장이 가지는 자리의 중요성, 정치적 중립 의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법적 책임감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 이건 예방주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역으로 저는 자유한국당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역으로 자기 주장들이 실제적으로 뭐 정부가 열었을 때 전혀 엉뚱한 주장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킬까 봐서 안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터무니없는 공격을 하고 있는. 다만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은 옳다고 봅니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그건 어느 정권을 뛰어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될 지점은 있다. 국정원장도 또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어요. 민주정책연구원. 다만 그렇게 이 사람들이 어설프게 기획을 만약 기획의 의도가 있었다면 네. 굳이 그런 데서 그렇게 한다. 그건 너무 지만. 근데 지금 너무 지금 굉장히 그 좀 이 논리가 과장된 게 첫째, 과거에도 보면 그런 그 밥집에서 그런 비밀회를 합니다. 그리고 뭐 디펙트한테 들켰으니까 비밀회의 아니라는 것은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또 두 번째, 일단 아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아니 현직 국정원장- 기자까지를 구워 삶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친 아니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아니, 그런 식으로 그런 논법이라고 아닙니다. 그건 그러면. 아닌 게 일단 예. 현장에 있다는 국정원장이 아니 들어보세요. 어? 김현정 기자가 하는 말이 다 맞다는 전제하에 토론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안에 4시간 동안 했던 대화를 모릅니다. 내용이. 물론 김현정 기자나 양정철 원장 말처럼 그렇게 개인 신상 이야기만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만 지금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자 국정원장이 지금 말씀처럼 보면 여의도 연구원장도 부르고 예컨대 민주당 민주연구원장도 부르고 하면 모르겠지만 여의도 연구원장하고 만난 적도 없고요. 둘이 만난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부적절한데 들어보십시오. 또 하나는 국정원법에는 국정원장은 정치 개입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감옥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는 직원들이 댓글 달았다고 감옥 갔는데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만약에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일지도 모르고 서훈 원장이 민주당의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양정철 원장을 둘이서 따로 몰래 만났다. 이거는요. 이거 자체만으로 저는 정치 개입이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따로 몰래 만나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 그렇게 하십니까? 따로 들킨 만났습니까? 거죠. 불륜 현장이 더 팩트에. 아니 불륜 현장에 더 중매자 팩트가 놔놓고 불륜하는 거 봤어요? 아니죠. 더 팩트가 안 올잖아요. 무슨 그 말씀을 그 팩트가 아니라 기자가 아무리 구워 삶은 기자라도 기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 기자가요. 아니 그런 식으로 전제로 한다 그러면 전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은 상식선언에서 기자가 그러면 완전히 청와대 사람이다. 그렇게 좀 있으면 사람이다가 아니라 청와대 사람이다가 아니라 기자라도 예컨대 김의겸 기자는 한겨레 신문에다 그다음 바로 대변인 간 거 아닙니까? 바로 그리고 갔습니까? 또 하나 바로 갔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몇 개월 뒤에 갔지? 아니죠. 거의 바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의 말은 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화 나온 4시간 30분 동안을 그래요? 누가 들었습니까? 그 사람들 말만 믿고 알겠습니다. 이해하자. 예. 이건 아니죠. 진 의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 개입할 요소가 강하다 그런 요지죠. 저는 결국은 그 자체로 저는 예. 국정원법을 위반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김연경 이쪽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다. 김연경 기자가 진 의원님 말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명예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김연경 기자가 북한 전문 기자인데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신북풍, 뭐 북한 전문 기자하고 셋이 만나서 신북풍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그 얘기를 들으면 이게 너무 심한 억측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정치에 관련 얘기는 뭐 한 기억 없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뭐 못 믿겠다고 하면 못 믿는 것이죠. 한국당을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역으로 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이나 정보 수집 이런 거는 없어진 지 이미 오래고 더 세기를 받기 위해서 국정원법 개정안이 여러 군데서 나와 있어요. 한국당에서도 내고 다 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처리하자 빨리빨리 이런 문제를 부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보위도 안 들어온다고 하고 또 민주당 핑계대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묵묵부답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오는 길만이 전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보위가 열리게 되면 또 서훈 원장이 나와서 얘기하겠죠. 정보위하고 관계없이 서훈 원장이 이 정도 되면 본인이 입장을 발표해야 됩니다. 아니 국회 안 열리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그래요, 알겠어요. 그거를 예. 갖다 대통령도 저는 알겠습니다. 국정원장에 대해서 경고를 줘야지 이 정도 있으면 이걸 왜 안 줍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강효상 의원의 통화 유출 문제 그리고 서훈 양정철 회동 문제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요.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얘기를 들으시고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로 화면으로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에
김혜숙 현대법제처장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인사를 구현할 적임자로 기대됩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님을 잘 보좌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를 보십시오. 이 세상을 오직 친문과 반문으로 나눠서 보는 반쪽짜리 시각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구끼리 인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믿을 사람은 식구밖에 없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차관급 세 사람에 대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조국을 위한, 조국에 의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사랑 인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빗나간 조국사랑은 자승자박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네, 왈가을부 두 번째 주제는 문 대통령 청와대 인사수석 전격 교체, 집권 3년차 분위기를 쇄신할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 인사수석을 포함해서요, 법제처장 그리고 국세청장에 대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현옥 수석의 후임에 김외숙 현 법제처장을, 신임 국세청장에는 김현준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또 신임 법제처장에는 김영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각각 발탁했습니다. 청와대 인사수석 교체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은 좀 엇갈렸는데요. 여당은 적임 인사다 이런 평가를, 야당은 회전문 인사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일단 그 조현옥 인사수석 교체는 야당의 요구니까 받아줬다 이렇게 여권에서는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었을 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인사를 하면서 특히 이제 이 정부가 이제 탄핵 이후에 사실은 이제 인수위라는 과정 없이 바로 시작된 정부였기 때문에 네. 조현역 인사수석이 여러 가지 어떤 인사수석으로서의 어떤 좀 정리된 발걸음을 할 수 없이 바로 국정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각 뭐 말하자면 이제 경제팀 각 수석실별로 네.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현옥 수석이 역할을 못했다기보다는 동시에 그런 어떤 인사가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중심을 잡아나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본인도 떠나면서 좀 그런 어떤 아쉬움과 국민 눈높이에 못 미안함을 맞췄다 그런 그런 얘기했죠. 토로할 수밖에 없던 그런 어떤 내적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네. 그것이 제대로 되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야당의 어떤 요청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좀 더 조국 수석과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연계성들을 가진 좀 더 제도화, 체계화, 또 그리고 또 좀 더 어떤 법제처에서 왔다는 것 자체도 어떤 비리에 연루되지 않는 인사. 그런 부분들을 그 대통령께서 중시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권에서는 지금 김혜숙 신임 인사수석하고 김형현 법제처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김혜숙 인사수석과 관련해서는 그 전에 앞서서 네. 저는 이제 조국 수석을 경질했어야 됐다라고 이제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 조조 라인이라고 불리우는 조현옥 조국 수석에 대해서 조국 수석은 그냥 남겨두고 조현옥 수석만 교체를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후임에 김혜숙 인사수석이 왔는데 이분은 노동인권 변호사로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법무부 부산에서 함께 일했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 포항 지진 나서 수능 연기되고 했을 때 포항여고 방문해서 여러분 선배가 법제처장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친분도 드러내고 대통령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선배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겠죠. 그래서
그렇게 노동인권 변호사로서의 어떤 본인의 역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계기도 사법연수원 시절에 네. 본인이 이 구로공단 근처에서 무료 법률 상담도 하고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지 못하고 사법시험 준비했던 어떤 그런 마음의 빚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제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변호사 출신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인사수석으로서의 역할이 이렇게 매치는 잘 안 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네. 잘 안 되세요? 아니 딱 들어도 잘 안 되시잖아요.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사수석의 역할이라는 게 다양한 이 사람들을 추천하고 그 인재 풀을 또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그 리스트도 만들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이 김혜숙 인사수석이 그런 역할을 이를테면 조현옥 네. 인사수석 전임 이상으로 그 역할을 더 충실하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야당의 기대에도 부응하면서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퀘스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최소한 이제 다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야당이나 또 국민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셨죠, 일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둘 다 바꿨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일신 후 일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조수석이 사실은 타겟이었는데 이 조현옥 인사수석만 바꿈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라는 거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한 최선의 성의 표시 대통령으로서 네. 그거 외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저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김영현 법제처장.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뭐 그분의 역량이나 능력은 뭐 있겠죠. 그러니까 평가받고 또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다만 아까 우리가 논란 가운데에서도 기자 하다가 언론 출신이면 곧바로 또 청와대 들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또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그렇게 하는 거에서 상대적으로 또 비판을 많이 해왔었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죠. 불과 얼마 곧바로 혹은 사표 내고 곧바로 혹은 몇 개월 후에 이렇게 청와대 들어가는 거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언론 그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부장판사 하다가 사표 내고 이틀 만인가 지금 청와대 비서관을 갔어요. 그리고 2년 사이에 청와대 비서관 하다가 그다음에 또 이 뭐죠? 법무비서관 하다가 그다음에 법제처장 이렇게 가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법부 내부에 판사들의 비판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냥 무시할 수 있을 것인가. 상권분립이란 문제겠죠. 내부 비판의 목소리. 네. 또 이제 과거 검찰이 또 파견 형태로 갔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것도 없애자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좀 특이한 점은 판사가 곧바로 이렇게 네. 비서관 청와대 비서실 가서 갔다가 네. 2년 사이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적임자들이 갔다라고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알겠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이 국민들이라면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우리 진성호 전 의원 얘기 듣고 그다음에 김영주 의원 얘기 좀 듣게요. 그 박지원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식구끼리라고 한다. 인사를 비판한 겁니다. 이번 인사를. 회전문 인사다. 예, 무슨 말이냐면 회전문은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요. 식구끼리 인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학연, 지연 이런 거를 초월해서 공평한 탕평 인사를 하자는 것은 같은 능력이 있더라도 내 식구는 안 쓰는 게 맞습니다. 같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인사는 어쨌든 이 김외숙이라는 분이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법무법인 부산 그러니까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 부하 직원격 아닙니까? 대표 변호사 밑에 있으니까. 그런데 같이 일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법제처장이 된 것도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장은 누누이 언론들이 비판하지만 정권 내에서도 정부에 대해서 조금 비토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법제처라는 데는 이 법은 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김외숙 법제처장은 거의 예스맨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또 인사수석으로 온 거 아닙니까? 저는 조현옥 수석이 문책 인사일 수도 있지만 2년 정도 돼 있기 때문에 할 만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조현옥 수석한테 좀 동정심을 느끼는 거는 이분은 이름은 수석이지만 인사수석으로서의 권리를 과연 누렸느냐?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자기 이름 소리했다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권리를 많이 누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조현옥 수석은 이름만 인사수석이지 다 시키는 대로 그냥 다 그러니까 지금 그 김 전 의원님께서 애둘려서 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인사수석이 할 수 있는 많은 권력을 저는 다른 데 다 이양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김혜숙 인사수석이 온다는 것도 저는 왜 걱정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점을 받을 때 보면요. 경제 부분이 제일 점수가 안 좋고 네. 얼마 전에 갤럽 조사도 나왔지만 인사 부분이 그 다음으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들 인사가 제일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걸 갖다 제대로 할 인재 풀을 넓히고 할 사람을 데려봐야 되는데 저는 김혜숙 씨가 물론 능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과거에 했던 일이나 이런 걸 보면 네. 훌륭한 분 같긴 합니다. 제가 봐도 훌륭한 분 같긴 한데 인사수석으로서 적당한가? 그리고 같은 값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랑 친한 사람 말고 나랑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능력이 입증된 사람을 다른 데서 좀 이렇게 데려와서 앉혔더라면 훨씬 더 박수를 받았을 텐데 네. 다 자기 식구들 아닙니까? 게다가 이번에 또 나갔던 분들도 근데 장하성 정책실장 경제 그렇게 못했다고 비판받았던 분이 또 베이징 대사로 가고 그러니까 회전문 인사라는 게 이게 말이 멋있지만 정말 이건 돌려막기고요. 인재풀이 너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김혜숙 인사수석 인사는 참 안타깝다. 또 인사 문제로 대통령이 비판받겠구나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요 답변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죠. 예. 우선 지금까지 어떤 김혜숙이라는 사람의 경력을 보면 사실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같은 식구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그만큼 애지중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객관성, 나름대로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하고 싶었다는 부분이고 그 일은 사실은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시작하면서 인수위 없다 보니까 인사수석이 자기 위치를 못 잡았던 데한 대통령이 나름대로 새로운 건의를 만들어주고 싶고 네. 새로운 어떤 인사수석실의 문화라고 하는 기강을 다시 다잡고 싶어 한다는 부분이고요. 네. 앞으로 방금 그렇게 지적됐던 부분은 김혜숙 스스로가 느끼고 해야 해결해야 될 저는 과제라고 봅니다. 이분이 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은 그러면 식구이기 때문에 좁게만 일할 것이다. 자기 식구로 더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하는 것 또한 편견이다. 오히려 더 알겠습니다. 강폭 인사를 할 수 있다. 좀 더 지켜보자. 그게 제 조현우 전 인사수석이 이제 그만두면서 국민 눈높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신임 김혜숙 인사수석은 정말 인사를 이번에 청와대 인사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좀 맞게 전임자의 어떤 얘기들을 귀감 삼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자, 오늘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요. 2주의 사진 한 컷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성호 전 의원께서 선정하신 사진 한 컷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예, 저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아베 총리 내외와 함께 가가라는 그 군함을 타고 있습니다. 이 가판인데요. 저기서 지금 이제 헬기를 타고 내렸습니다. 근데 저 가가라는 게 뭐냐면 과거 진주만 폭격을 할 때 그 폭격한 비행기들이 공군기들이 뜬 그 항공모함 이름이 가가입니다. 그 가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만든 건데요. 저거는 항공모함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항공모함급으로 240m쯤 엄청 큰 군함입니다. 지금도 그런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기서 트럼프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스텔스 전투기를 아베가 엄청나게 많이 샀다. 근데 그 스텔스 전투기가 저기서 뜨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항공모함급의 군함인데 저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갔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일본 군함에 저렇게 간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있는 해군 기지가 가서 연설을 할 때 일본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외교가 얼마나 못하냐면 공식 서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라고 했는데도 우리 외교부는 그래?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잘 모릅니다. 외교 노력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강경화 장관의 외교부가 왜 욕을 먹느냐 하면 정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아베가 얼마나 교활하냐 하면 이미 중국 외교장관, 일본 외교장관이 만나서 양국 간의 역사 문제, 영토 문제에 대해서 정상화하자고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수처럼 싸우던 중국과 일본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민족 관계는 다 좋지만 외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과 관계 그렇죠. 미국과 관계 그렇죠. 일본과 관계는 최악입니다,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의 그 원로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교는 자존심만 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 김전원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베가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는 모르지만 트럼프는 이미 저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야 우리 단순히 일본 언론들도 심지어는 너무 아베가 트럼프한테 굽실거린다고 비판할 정도로 아베는 욕을 먹지만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는 저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왜 우리는 저렇게 못하느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외교는
있기나 한 건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영주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에 이제 5월 26일 날 저녁에 또 전체 유럽 의회 선거가 출구조사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실제로 중도가 몰락을 하고 네. 녹색당이 굉장히 약진한 극우도 그런 약진했죠? 결과를 극우도 약진했고 극우라면 이제 르팽의 정당이 상당히 프랑스에서 약진한 것이고요. 네. 실제로 보면은 새롭게 선거를 한 투표를 한 젊은 유권자의 36%가 환경 문제 때문에 녹색당을 찍었다 이렇게 하고요. 독일에서 지금 녹색당이 20%, 프랑스의 13% 정도에서 전체적으로 유럽의회 속에서 2위 지위를 획득을 했습니다. 사실 알다시피 녹색당은 아주 작은 정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지금 막 싸움을 하고 있는 제가 이 주제를 갖고 있는 이유는 말하자면 여당, 제일야당 정신을 차려야 된다. 구체적인 의제에 대한 충실성, 일관성이 없이 그냥 말싸움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젊은 유권자들이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인가.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유럽 드리고 의회 있습니다. 선거였죠. 그러니까 네, 자연과의 그렇습니다. 친화 문제, 또 환경 문제 이런 부분들을 유럽의 시민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번에 보고 있다. 그렇게 선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네. 새벽에 우리 시각 새벽 4시였죠. 너무 예. 안타까운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의 유람선 좌초 전복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왔는데 우리 국민이 지금 7명이 사망하고 7명이 구조가 되고 19명이 실종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유가족과 또 사고 이 가족들에게 애도와 또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배웠을 때는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이게 다뉴브 강이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야속하고 슬픈 강이 이름이 돼버렸는데 정부에서도 뭐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강경화 장관도 어젯밤에 또 출국을 했고 이 대책본부장으로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구조와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차제에 이 우리 국민들의 해외 여행에 대해서 그런 안전망에 문제는 없는지 여러 가지를 좀 동시에 검토를 좀 해서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어제도 사실은 한강에서 지금 그 작은 유람선이 좌초돼가지고 또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잖아요. 다행히 무탈하게 26명 탑승객이 전부 다 이제 괜찮았는데 언제 어디서 어떤 일들이 터질지 모르는 이런 안전사고에서는 정말 네. 스스로도 대비하고 또 국가도 어떤 안전망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드는 데 조금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헝가리 현지 상황이 조금 기상 상황도 너무 안 좋고 또 5월 내내 또 비가 와서 수심도 깊어지고 유속도 굉장히 빨라서 지금 더 이상의 어떤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좀 우리 국민들이 이 정말 멀리 타국에서 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네. 강경화 장관 중심으로 해서 좀 빨리 이렇게 좀 잘 수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기원하겠습니다. 수습이 좀 다 끝난 다음에는 그 관광사들의 패키지 상품, 그 상품들의 안전도 문제 이것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외여행의 안전망을 정부에서도 검토해야 된다는 게 같이 그런 함께 해야 될 것 차원의 같아요. 말씀이죠. 너무 또 그 아주 그 상품 팔려고 아주 과열 경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무리하게 예. 가는 그런 게 좀 있죠. 네, 정부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대응을 위해서 현재 외교부와 또 소방청 등이 참여한 신속 대응팀을 급파하는 등 생존자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다뉴브강 하류 인접 국가에도 구조와 또 수색 요청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온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생존자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끝까지 배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진행해야 하겠고요. 아무쪼록 추가 생존자가 구조됐다는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지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네,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세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